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바르디올 영입을 성사시키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맨시티와 라이프치히 사이에서 이적료 줄다리기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결국 양측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이적을 성사시킨 걸로 보입니다. 그러하게 이번 기회에 그바르디올 이적 현황 및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에서 맨시티가 라이프치히와 그바르디올 이적료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적료 금액을 7,750만 파운드, 하나로 하면은 약 1,300억이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유로로 따지면은 9천만 유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라이프치히가 계속 1억 유로 이상을 원하고 있었잖아요. 선수 측에서도 센터백 역대 최고의 이적은 다소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맨시티도 센터백 최고액 이적료를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스카이 스포츠의 카베우스 소레콜 기자가 맨시티가 수비수 역대 최고액을 깨지 않은 사실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비수 역대 최고액은 맨유가 이제 그 메가이어를 영입했을 당시에 지불했었던 8천만 파운드거든요. 근데 7,760만 파운드라고 적혀있죠. 여기서는 9천만 유로. 파운드로 따지면은 수비수 역대 최고액을 깨지는 못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게 그 파운드로 따졌을 때는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가 아니지만은 유로로 따졌을 때 이제 그 유로 같은 경우 파운드로 이제 환산할 때 그 환율이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로는 그바르디올이 수비수 역대 최고액 이적료를 깨는 게 되는 셈입니다. 그 메가이어가 이적했을 당시에 유로로 따지면 8,700만 유로였거든요. 근데 그바르디올이 9천만 유로니까 메가이어 이적료보다 유로로 따졌을 때는 300만 유로가 더 비싸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맨시티와 라이프치히가 평가전을 가지기로 했고 모든 수익은 라이프치히한테 주어지는 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빌트지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맨시티와 이제 평가전에서 예상 수익이 150만 유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9,150만 유로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그바르디올 선수 본인은 맨시티와 구두 합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즉 이적료가 합의를 봤다면은 이건 이제 메디컬 테스트와 서명만 남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메디컬 테스트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라던가 여러 기자들로부터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는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신트트라이던과 그리고 또 이제 알트 글리니케와의 두 번의 평가전이 라이프치히가 있었는데 이 두 경기 모두 결장을 했습니다. 이미 맨시티 이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러한 가운데 뭐 라이프치히는 그바르디올을 맨시티로 떠나보내면서 새로운 센터백 영입에 나서고 있는데요. 뭐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은 이미 라이프치히가 리옹 측에다가 루케바 영입을 위해 3,200만 유로를 제시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페에노르트 센터백인 게르트루이다 영입을 위해 라이프치히가 이적료를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둘을 동시에 영입할지 아니면 둘 중 한 명만 영입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이적료만 허락을 한다면은 둘 다 영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두 선수의 조금 특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루케바 같은 경우는 전문 센터백으로 왼발잡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힘이 좋고 수비력이 좋은 걸로 유명하고요. 반면 이제 그 게르트루이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발잡이이고 또 이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과 그리고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세 포지션에서 뛰었었거든요. 즉 그바르디올이 떠나는 왼쪽 센터백 자리는 루케바가 맡으면서 게르트루이다를 멀티 수비수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건만 허락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두 선수 다 영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바르디올이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일단 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바르디올의 강점은 일단 그 패스에 있습니다. 90분당 기록인 건데요. 분데스리가 센터백들 중에서 90분당 전진 패스 성공이 21.5회로 전체 3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프라인 앞쪽 수비 진영이 아닌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가 90분당 11.1회로 3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태킹 서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를 가로로 이제 3등분을 했을 때 공격 진영, 미드
보르 진영 그리고 수비 진영 이렇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그 3등분을 했을 때 그가 조금 더 오포지션 하프보다 또 조금 더 공격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쪽으로의 패스는 5.7회로 4위고요. 또 이제 프로그레시브 패스는 앞으로 전진을 하게 하는 패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진 패스도 발밑으로 바로 주는 게 있고 더 앞쪽으로 줘서 이제 동료 선수가 전진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패스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4.4회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담 그바르디올의 이런 패스적인 능력은 라이프치히에서만이 아닌 월드컵 무대에서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라인 브레이킹 패스, 그러니까 뭐 수비 라인을 깨는 그 패스 횟수가 74회로 월드컵에 참가한 센터백들 중에서 전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드리가 그 맨시티 수비형 미드필더지만은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센터백으로 뛰었거든요. 공교롭게도 1, 2, 3위가 전부 다 이제는 맨시티 선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바르디올의 패스 능력을 조금 확인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바르디올의 롱패스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호펜하임전에서 그바르디올이 수비 라인을 깨는 환상적인 롱패스로 티모 베르너한테 정교하게 배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소보슬라이의 백패스를 그대로 논스톱으로 방향 전환 패스를 연결해주는 장면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바르디올의 스루 패스 능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마인츠전에 그바르디올이 수비 2명 사이를 파고드는 스루 패스를 연결해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헤르타 베를린전에 그바르디올이 상대 선수 3명 사이를 파고드는 그런 스루 패스를 연결해주는 장면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장면도 무려 5명의 선수를 가로지르는 그런 그 스루 패스를 연결해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거는 또 이제 쾰른전에 상대 선수 4명 사이를 파고드는 전진 스루 패스로 상대 그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 있는 베르너한테 정교하게 연결해주는 장거리 스루 패스 장면인 거죠. 그리고 그바르디올의 또 다른 강점은 전진성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한오버전의 이제 장면인 건데 그바르디올이 수비 진영에서 드리블로 볼을 끌고 하프라인까지 올라와서는 전진 스루 패스로 안델 실바한테 패스를 연결해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월드컵 벨기에전에서의 장면인 건데요. 그바르디올이 수비 진영에서 단독 드리블로 공격 진영까지 거의 그 박스 투 박스인 거죠. 쭉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 선수를 무려 앞에 2명, 그 다음에 2명, 그리고 마지막 1명까지 제치고서는 측면으로 패스를 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바르디올은 유럽 모델리그 23세 이하 센터백들과 비교를 했을 때 스루 패스 최다고요. 드리블 돌파 최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파이널 서드가 이제 어태킹 서드거든요. 그 공격 진영 후의 패스가 2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앙 지역에서 소유권을 획득한 횟수가 3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경합 승리도 9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터치맵 겸 그 히트맵을 보시면은 왼쪽에 세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수의 주 동선이 그러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23세 이하를 넘어서 유럽 모델리그 센터백들 전진 그래프인 건데요. 일단 뭐 빨간색이 그바르디올이고 이제 보라색이 맨시티 선수들인 건데요. 비교를 해보자면요. 가로축이 이제 그 90분당 전진 패스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바르디올이 맨시티 선수들과 비교해서도 탁월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시브 캐리스, 이게 그 5m 이상 볼을 끌고 전진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라이프치히보다 맨시티가 조금 더 공격적인 팀이잖아요. 조금 더 볼을 소유하는 팀이고요. 즉 맨시티에서 뛰게 되면은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아칸지도 도르트문트에서 뛰었었고 그바르디올도 라이프치히에서 뛰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서 제가 둘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도 많이 있는데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 자체가 저는 그바르디올이 아칸지보다 더 위라고 봅니다. 더 세련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아스 다음급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은 디아스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바르디올은 공격적인 재능에 있어서는 센터백들 중에서 거의 탑
탑급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바르디올의 수비 장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발이 빨라요. 그러니까 원래 왼쪽 풀백에서 시작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이 빠른 스피드로 상대가 수비 뒷공간에 파고들었을 때 그걸 쫓아가는데 상당히 능한데요. 이미 라인 브레이킹이 된 상태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측면으로 전진 패스가 갔는데 그바르디올이 빠르게 달려들어서는 태클로 저지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표팀 경기에서 터키하고의 경기에서 측면으로 패스가 연결됐을 때 그바르디올이 다소 떨어져 있었음에도 빠르게 달려들어서 태클로 차단하는 장면인 거고요. 다만 이제 그바르디올의 단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선수는 수비적으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태클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좀 성급하게 수비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달려드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달려드는 수비를 할 때는 실수가 조금 발생하기 마련인 건데 그바르디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드리블러를 상대로 하는 태클과 관련한 지표인 건데요. 그 맨시티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드리블러 상대 태클 성공률이 40.6%. 전체 태클 성공률 아니에요. 그거가 뭐 정지 상황에서도 태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드리블을 했을 때 태클 성공률이 40.6%로 가장 떨어집니다. 독보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오른쪽 그래프가 리그에서의 퍼센티지,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냐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건데 2%밖에 되지 않아요. 즉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태클을 하다가 실수하는 장면들이 은근 있는데요. 바이에른하고의 경기에서 사네가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갈 때 그바르디올이 빠르게 달려들어서 태클에 나섰으나 사네가 이미 볼이 빠져나가면서 이거는 이제 사네의 발목을 강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파울이 불려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거는 맨시티하고의 2차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바르디올의 명암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맨시티하고의 16강 1, 2차전이었거든요. 1차전에는 그바르디올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동점골과 함께 1대1 무승부를 견인했었거든요. 하지만은 2차전에는 그바르디올이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리면서 대패를 당했었는데요. 더브라이너가 이제 패스를 받을 때 그바르디올이 달려들었으나 여기서 이제 더브라이너가 영리하게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그바르디올을 따돌리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지난 시즌 맨시티 왼쪽 센터백 주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나단 아케와의 비교를 놓고 보면요. 전진 패스 그바르디올이 아케보다 앞서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볼 전진과 드리블 볼륨도 그바르디올이 아케보다 훨씬 앞서죠.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죠. 연계 플레이하던가 그리고 또 이제 볼을 유지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아케가 조금 더 앞서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은 그바르디올도 충분히 높은 데다가 맨시티가 라이프치히보다 더 볼을 소유하고 더 공격을 하는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그바르디올이 더 앞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볼 리커버리와 가로채기는 그바르디올이 아케보다 좀 앞서긴 하는데요. 이거는 라이프치히가 조금 더 수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대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도 그바르디올이 아케보다 앞서긴 하는데 이것도 라이프치히가 조금 더 수비적이기 때문인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수비의 강렬함에 있어서는 그바르디올이 아케보다 크게 앞서긴 합니다. 이거는 달려드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비 임팩트 같은 경우도 그바르디올이 아케보다 근소하게 앞서고요. 다만 이제 공중볼 능력, 경합 능력은 아케가 그바르디올보다 크게 앞섭니다. 그바르디올이 공중볼에 조금 약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그바르디올 자체가 키가 크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대신 이제 뭐 슈팅 볼륨은 그바르디올이 아케보다 앞서고, 즉 공격력은 더 앞서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 진영에서 볼을 받는 거 자체는 아케가 그바르디올보다 근소하게 앞서지만은 이거는 뭐 팀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그럴 수 있는 부분. 그바르디올은 여기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볼 전진으로부터의 그 기대 득점을 창출하는 능력은 그바르디올이 아케보다 앞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찬스 메이킹으로 만들어지는 기대 득점도 그바르디올이 아케보다 근소하게 앞섭니다. 즉 공격적인 부분은 확실히 그바르디올이 아케보다 앞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맨시티 왼쪽 센터백들, 그 라포르트, 아케와 그바르디올을 비교를 하면요, 볼 리커버리 숫자는 그바르디올이 가장 앞서고 패스 성공도 가장 앞서
앞서고, 패스 성공률은 라포르트가 가장 앞서고, 경합 패스는 그바르디올이 가장 앞서고, 그리고 이제 경합 승률에서 이제 아케가 가장 앞서죠. 반면에 그바르디올은 공중볼이건 그라운드볼이건 경합 승률 떨어지고, 클리어링 가로채기 슈팅 차단은 그바르디올이 가장 많긴 한데, 이거는 아무래도 뭐 라이프치히가 조금 더 수비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바르디올의 전체적인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확실히 패스 쪽이 가득 차 있고, 또 이제 그 드리블 돌파도 꽉 차 있죠. 반면에 이제 수비적인 쪽은 다소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바르디올은 수비적인 능력은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건 이런 그래프만 놓고 보더라도 왜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게나 그바르디올을 영입하려고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바르디올은 정말 가장 전형적인 의미의 볼 플레잉 센터백이거든요.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볼 플레잉 센터백을 좋아하니까요, 밑에서부터 조립해가고 만들어가고 전진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바르디올을 영입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맨시티의 예상 라인업을 놓고 보면요, 물론 뭐 이거는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칸셀루라던가 워커는 현재 이적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래서 두 선수 다 떠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윙 한 명을 영입을 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그 맨시티가 영입설에 연결되고 있는 윙 자원이 스타드렌의 제레미 도쿠와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하피냐인 건데요. 일단은 지난 시즌에 많이 썼던 3-2-4-1 포메이션을 쓰게 된다면은 현재 자원들로 얘기를 했을 때는 칸셀루가 조금 윙 플레이를 포든과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서 베실바가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평가전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베실바가 원래도 예전에도 더브라이너가 부상이었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를 상당히 잘 수행한 바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실바를 중앙에 조금 배치해서 균도안의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코바치치는 득점 생산성은 떨어지는 선수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3-2-4-1로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번 평가전 내내는 조금 4-2-3-1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그바르디올 영입도 되지 않았고, 균도안이 이적했고, 더브라이너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4-2-3-1을 많이 썼는데, 4-2-3-1을 쓰게 된다면은 뭐 지금 나온 형태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코바치치가 밑에서부터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그바르디올 영입 임박 관련 소식과 그리고 그바르디올의 스타일 등에 대해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